네, 안녕하세요. 라인 플러스의 조지훈입니다. 잠시만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DWETL이라는 분야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실제 현업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련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인 DWETL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실제 이 회사에서 DWETL을 어떻게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에 앞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41세고요. 83년생, 그리고 아빠가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차. 그래서 지금 많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육아로 많이 지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이 피곤한 상태로 발표에서 횡설수설 할 수 있는데 좀 양해 바랍니다. 경력은 제가 17년 차인데요. 지금은 현재 라인플러스의 게임 플랫폼 데브 2팀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조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업부도 여러 가지 있고요. 메신저 사업부 외에도 다양한 사업부를 펼치고 있고, 저는 그중에서도 라인의 게임 사업 쪽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인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저 맨 처음 사회생활 시작은 저 병특으로 웹 프로그래머로 SI 업체에서 이제 국가기관의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내부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엔 컴투스랑 NHN 이런 회사에서 저 게임 서버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직을 해가지고 게임빌 컴투스 플랫폼에 결국 컴투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게 됐고요. 또 다음 이직을 해서 또 이제 또 라인 플러스에서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저 게임 사업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경력은 전체적으로 다 게임 업계 기준으로 경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도 이런 제 경력과 지식을 기반으로 가려는 한 발표이기 때문에 게임 업계에서의 라인이라기보다는 게임 업계에서의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 발표는 저 데이터 사이언스 직무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로 일하고 계실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사이언스를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나 컴퓨터 공학의 기초 지식을 있으신 분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중에 SQL이나 테이블, 컬럼의 개념이나 서버 네트워크 개념 이런 것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바일 게임을 뭐 간단히라도 한 번씩 해보신 분이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은 그 데이터 관련 직무, 회사에서 데이터 관련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데이터 관련으로 직무를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요. 각각의 직무와 그 관련된 스킬셋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데이터 관련 직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당하실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저희 같은 그 개발자 출신의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이 세 가지 직무가 보통 데이터 관련 직무로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직무들을 가지고 어떤 조직 구성을 많이 하느냐고 물어봐도 제가 경험한 것밖에 설명을 못 드리긴 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회사에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이런 조직 구성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에서는 크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그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소속된 이런 형태의 조직 구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전 회사에서는 이 직무에 맞춰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그리고 사이언티스트 팀, 그리고 분석가 팀이 별도로 분리되어 팀으로 직무별로 팀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의 경우는 이제 보통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기보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조직이 분리되곤 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친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파트, 그리고 EWDTL 파트가 이제 제가 일했던 조직 파트고요. DW 같은 경우는 그 엔지니어링 팀 안에서도 약간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별도의 파트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관련 세 개의 직무는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맡은 직무에 따라서 관심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데이터 수집과 생산의 파이프라인 구축이나 관리에 좀 더
업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렇게 좀 모아진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뭐 ML 모델을 만든다던가 하는 직무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좀 더 데이터의 생산자에 가깝고, 사이언티스트는 또 사이언티스트 분석하는 데이터 활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활용을 하려면 이제 생산하는 쪽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면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언티스트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좀 더 원활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현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가 저희 DW 데이터 엔지니어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나요? 이런 데이터는 매일 몇 시에 생성되나요? 아니면 이 테이블의 컬럼은 어디서 흘러 들어와서 이런 원본 데이터가 어딘가요? 그리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코드 값으로 유지하는데 코드의 의미가 뭔가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저희한테 많이 주시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세 개의 데이터 관련 질문을 서로 밀접하게 협업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주고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DW ET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L이란 거는 보시다시피 익스트레스트 트랜스폼 로드의 약자로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환해서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행위를 ETL이라고 부른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DW인데요. DW는 데이터 웨어 학수의 약자로서 이건 여러 군데서 수집된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는 중앙 데이터 저장소를 DW라고 합니다. 이걸 회사에서 왜 만드냐면은 보통 경영진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앞으로 사업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데이터가 어딘가에 활용하기 쉽게 정제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DW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하는 환경 자체를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라고 많이 하고요. 저희 이렇게 중앙 집중 저장소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W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 안 하고요. 보통 BIDW라고 통합된 용어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저희 엔지니어 분류에 있어서도 가끔 이제 BIDW 엔지니어라는 분류로도 가끔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채용 공고 같은 데 보시면 가끔 이제 BIDW 엔지니어 모집이라는 공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DW가 구축되지 않은 기업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데이터 활용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가정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어떤 각 게임 플레이들의 모든 데이터를 뭔가 인공지능 학습의 모델로 활용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팀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데이터 어디 있는지 하면은 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우선 인증팀 가서는 로그인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빌링팀에 구매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게임 컨텐츠 개발팀에 이제 플레이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마케팅팀 가면은 또 광고 대행사 데이터가 따로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걸 모으는 방식도 다 제각각이라서요. 이제 뭐 어떤 팀에서는 이거를 뭐 수집하는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어떤 팀에서는 자기 DB에 연결해서 가져가라. 뭐 어떤 팀에서는 그 따로 API 서버를 통해서 수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싶어도 먼저 그 데이터를 모아야 그 다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W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활용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DW가 있다면은 이렇게 DW 담당자 한 사람한테만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물어보면 되고 거기서 모든 답변을 얻을 수 있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도 한 가지 방식이라서 좀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안 물어봐도 이미 카탈로그를 그 IT 상에서 조회를 해봐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DW에는 이 사내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하는 통합 데이터 저장소로 많이 이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든 보통은 동일한 SQL 쿼리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DW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카탈로그 형식으로 그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탐색이 좀 더 쉬워서 어떤 데이터를 더 활용하기 쉬워지실 수 있고요. 또 단순히 이게 데이터를 모아두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배치와 집계를 처리해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좀 더 쉽게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게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 DWBI 엔지니어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실제 업무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이 다 게임 업계이기 때문에 예제도 게임으로 하게 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하나 켜가지고 게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먼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유저가 이제 게임 앱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로그인 데이터가 게임 서버로 가게 될 거고요. 그 게임 서버로 도착한 그 로그인 데이터는 그 로그 서버 같은데 이게 저장이 되게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 언제 접속을 했는지 이런 유저별 접속 시간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서버 이제 게임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유저의 로그인 로그가 이런 식의 로그인 로그 테이블 형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한 가지로 쭉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본 데이터를 보통 ODS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쌓인 원본 로그를 보통 몇 번씩 집계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로그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하루에 여러 번이라도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로그인 로그 테이블만 갖고는 전체 유저 목록을 한눈에 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로그인 로그를 저런 그 SQL 셀렉트문 다들 뭐 SQL은 다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그룹 바이 셀렉트문을 통해서 유저별로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별로 실제 사람들의 목록을 일별 사람들의 목록 유니크 유저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록 형태로 유저 목록 형태로 나오는 걸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런 형태의 테이블이 되면은 이제 유저별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은 쉽겠지만 이제 사업하는 입장이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유저가 누구인지 다 관심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게임의 성적만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집계를 해서 한 번 더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오늘 몇 명이 접속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요약이 된 페이지 테이블을 서머리 테이블 혹은 데이터 마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뭐 용어가 여러 가지 나와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ODS를 오리엔틸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끌고 온 데이터 원본을 ODS라고 부르고요. 팩트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 유저의 로그인 로그 같은 아니면 구매 이력 같은 시간축에 있는 쭉 쌓이는 로그성 테이블을 팩트 테이블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집계를 해서 유저 목록, 그러니까 정형화된 목록, 이런 유저 목록이나 상품 목록 등의 그런 목록표 같은 것들을 마스터 테이블 혹은 디멘전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꺼내서 이제 사용자의 포커스에 맞게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쉽게 집계된 요약 데이터를 데이터 마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선 장부에서 뭐 설명 없이 이런 DAU라고 그 용어가 그냥 나왔는데요. 이게 뭐 대부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용어는 데일리 액세스 유저라고 해가지고 당일 게임에 접속한 유니크 유저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통 게임이나 그 온라인 사업에서 가장 많이 게임의 성적으로서 많이 체크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OLTP는 일반적 그 온라인 트랜지션 프로세싱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그 클라이언트 서버 구성으로 뭐 돼 있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 OLTP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용어들과 이제 제가 설명드린 DWETL을 구성해서 이제 도표로 나타낸 게 이런 것 같고요. 방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처럼 이제 많은 OLTP 시스템에서 긁어온 데이터들이 ODS라는 이제 원본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되고 그게 한 번 더 ETL 과정을 통해서 DW라는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요. 이제 이것들을 이제 각각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활용하기 쉽게 데이터 마트라는 곳에 또 한 번 더 ETL이 돼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구성입니다. 이게 DWETL의 일반적인 구성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ETL이라고 많이 계속 쉽게 표현을 했는데 ETL 중에서 이제 T라는 그 단어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는 트랜스폼이라고 해가지고 그 변환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변환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유저의 나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됐으면은 그거를 그 나이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18세 미만은 차일드, 뭐 18세 이상은 어덜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코드화해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트랜스폼 단계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 분류의 코드화 외에도 좀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 뭐 암호화를 한다든가 잘못된 데이터는 깨진 데이터는 보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데이터 삭제, 접근권 설정, 뭐 중복 제거 같은 작업들을 트랜스폼 단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는 좀 예제 목록을 좀 드린 거고요. 실제 이제 업무에서 집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폼이 어떤 건지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대부분의 사업에서 그럴 것 같지만 이제 저희 게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로그라고 볼 수 있는 건 로그인 로그랑 구매 로그인데요. 유저가 접속을 한 로그랑 유저가 상품을 인앱 퍼체스를 해서 구매를 한 로그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두 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맨 처음 들어온 로그가 ODS라는 테이블에 쭉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근데 저희 게임 사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각각 유저의 시간축이 다 다릅니다. 뭐 일본 시간, 미국 시간, 뭐 중국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경우도 다 그 각각 나라마다 통화가 다를 거잖아요. 이제 저희 한국 원, 중국의 원, 일본엔, 미국 달러 같은 경우 통화에 따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기 쉽도록 그 하나의 시간축 기준으로 한국 시간으로 맞춘다던가, 환율을 다 동일하게 일본엔으로 맞춘다던가, 뭐 동일한 데이터가 실수로 두 번 들어왔다면 그런 중복 제보를 하게 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오늘 하루 들어왔던 로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일별 중간 요약 테이블을 하나 만듭니다. 마스터 테이블을 만들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별로 생성된 가공된 일별 테이블을 한 번 더 과거 전체에 누적된 테이블과 통합을 해가지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체의 이력들을 누적해가지고 연산해서 통합 마스터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마스터 테이블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예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게임이나 뭐 이런 데서 저 DWTL 업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게임 서버에서 유저 목록 전체를 갖고 있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전체 유저 목록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게임 서비스 시작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인 로그를 통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그게 전체 유저 목록이랑 동일하겠죠. 유저들이 모든 로그인 로그를 다 통합하면은. 그래서 과거부터 금일까지 누적 유저의 로그인 정보를 다 요약해서 주석해서 이런 식의 최종 유저 목록 테이블을 만드는 것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성격의 목록 테이블을 마스터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이제 그 로그인 로그를 통해서 최초로 접속한 날짜, 뭐 최종 마지막으로 언제 접속했는지, 며칠 접속했는지, 그리고 뭐 이런 걸 구매 로그와 통합해서 총 이 유저가 얼마를 썼는지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마스터 테이블에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 마스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드는 마트 테이블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이나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유저 하나하나의 정보를 다 보진 않기 때문에 요약된 그 날짜에 해당 게임의 성적만이 궁금할 텐데요. 그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한 번 더 집계를 해서 유저별로 다시 집계를 해서 이런 식의 마트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게임 회사에서 하나의 게임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게임별로 필터 설정할 수 있는 컬럼이 있고요. 일자별 그리고 서비스 국가별로 이제 이 디멘전이라고 부르는 축이 있습니다. 지금 디멘전과 매트리라고 나눠지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런 형태로 DB 테이블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이 위에 분류는 실질적으로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동일한 DB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계를 하면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로 요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좀 더 추격을 한다고 하면 이 전체 데이터를 엑셀로 긁어와서 원하는 데이터로만 필터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약된 테이블을 마트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식의 그 마스터 테이블, 마트 테이블 이런 식의 용어만 알아두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업무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게 저희 DW 엔지니어 입장에서 매일매일 일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SQL을 다루는 업무인데요. SQL을 통해서 매일 집계를 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데 결국 그 저희 업무의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나오고 그 테이블의 컬럼에 어떤 의미를 하는지 명세서 카탈로그를 만드는 게 저희의 업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테이블을 통해서 실제 이거 뭐 사업 경영진에 보고할 때 사용하는 이제 뭐 레포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든 마트 테이블을 직접 바로 그 원본 테이블을 보여준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며칠 날 유저가 몇 명 들어왔는지 이런 걸 추이를 볼 수 있게 시각화를 해서 레포트로 활용을 해서 많이 보고는 합니다. 예, 좀 빨리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DWETL 인지니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일들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업무가 어떤 환경 위에서 올라가는지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엔지니어 입장에 가까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좀 난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오는 개념과 용어를 알아두시면은 현업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갔는데 DW, ETL 이런 데이터 환경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딱 지시가 내려올 경우에 어디서 어떻게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 진짜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크게 어디에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는 말 그대로 이제 서버를 직접 자기 회사에서 서버를 직접 사가지고 IDC에 집어넣고 거기에 올라가는 OS를 직접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처음부터 바닥부터 직접 하는 환경을 온프레미스라고 하고요. 회사에서 모든 걸 물리적인 모든 것까지 관리를 하는 환경입니다. 클라우드는 뭐 다들 요즘 다 아시다시피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환경을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뭐 금융권 이런 좀 민감한 데이터랑 뭐 아주 큰 데이터를 다루는 대기업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까지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온프레미스 환경에 가야 좀 감사와 관리가 좀 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그런 벤더사의 서버 위에 이제 데이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 좀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스타트업이나 좀 소규모 업체를 이용하신다면은 직접 바닥부터 서버부터 OS를 직접 올리고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직접 하시는 것보다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좀 더 가성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고 많은 부서에서 활용하고 좀 민감성 데이터도 많이 가려고 감사의 필요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경우는 온프레임으로 서버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온프레임 환경에서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리미스라고 결정되면 일단 서버 물리머신과 IDC는 직접 컨트롤을 한다고 치고 그 위에 올라가는 미드웨어를 또 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됐는데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선택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둡을 이용하던가 RDB 전통적인 DB를 이용하던가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는 아마 이제 회사원이 아니고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하둡을 실제적으로 만져볼 기회는 많이 없을 것이고요. DB가 좀 더 친숙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가장 구축이 간단하고 설명이 쉬운 DB로 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없이 데이터 플랫폼을 바닥부터 구축해야 된다고 하면은 일단 가장 쉬운 접근은 RDB일 거고요. RDB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MySQL이나 오라클, MS SQL, 포스트 SQL 이런 거 DB는 뭐 학부 수업에서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제가 학부 졸업한 지 꽤 돼서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아실 거라고 보고 이런 DB들을 많이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하게 됩니다. 데이터 저장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설계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유저의 데이터를 서버가 받고 그 서버를 DB에 저장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 데이터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그 DB에 직접 액세스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가장 단순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초창기나 아니면 유저가 굉장히 적을 때는 유용하고 굉장히 빨리 구축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긴 한데 실제 이게 현업이 되고 만약 서비스가 되게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 많은 유저가 들어오게 되고 데이터 양이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크게 되면은 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건 좀 엔지니어 입장이긴 한데요. 유저가 많이 들어오면 일단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앞단에 서버를 증설하는 건데요. 서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복제해서 여러 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RDB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제 대수를 들릴 수는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DB 같은 경우 용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저장 공간이 부족해져가지고 디스크를 더 추가로 붙이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좀 삭제해서 쓴다던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할 때도 그 작업을 하는 중간에도 이제 서비스가 중단될 수가 있는 또 리스크도 있는 것이고요. 또 데이터 용량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성능에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방법은
DB의 스펙을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DB를 뭐 병렬로 늘리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뭐 쉬운 방법입니다. 이 설계상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쉽게 그 성능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그 RDB 같은 경우에 이 벤더 이제 오라클이나 MS 마이크로소프트 SQL 뭐 이런 그 상용 엔진을 쓰게 될 경우에 막 이런 DB를 업데이트 한번 한다고 하면은 그 작업 자체만 해도 힘든데 돈도 수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 앞단의 서버에서 DB 저장하는 단계 외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 입장에서 DB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도 데이터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RDB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데이터 과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건 제가 실제 DB를 사용하던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하는데 EDA를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EDA를 데이터 탐색해서 데이터를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하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한번 쿼리를 하는데 몇 분 몇 시간씩 걸려서 뭐 EDA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불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RDB 환경에서는 아무리 튜닝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원래 그렇다고 이게 최선이라고밖에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쿼리는 좀 너무 DB에 부하를 많이 줘가지고 서버가 이게 맛이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거를 작업을 중단해버리고 이런 쿼리는 쓰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하기도 합니다. 분석 이외에도 추가로 뭔가 데이터를 더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RDB 같은 경우는 디스크 용량이 항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저장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긴 하지만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좀 불필요한 데이터라도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자유로운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모델 학습을 하고 학습도 이제 매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걸 학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을 만들고 새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일매일 저런 DB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DB에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면 또 이런 작업도 DBA랑 DW 관리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RDB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둡이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나왔는데요. 이게 뜬 RDB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라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좀 과거 데이터긴 한데 저희 라인 본체의 데이터는 하루에 메시지가 42억 건, 이것도 꽤 오래전 데이터라 더 많아졌을 텐데요. 그리고 하루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들어오는 건수만 해도 400억 건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게임 사업부의 데이터만 따로 추려서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3억 건 로그가 오고 로그 레코드는 130억, 그리고 하루에 9TB 정도의 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하드 용량을 보시면 좀 감이 오실 텐데요. 보통 한 2테라나 4테라 정도 사용하실 컴퓨터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일반적인 자기 컴퓨터를 서버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발생하는 로그도 다 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서버 머신이라고 해도 이 디스크를 계속 증설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9테라씩 발생하는 로그를 RDB에서는 다 아무래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인 하둡 등을 사용해서 이런 굉장히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다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둡 같은 경우는 이 도표를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하나만 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를 설치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야 그 다음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축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좀 들고요. 약간 RDB 초기에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번 구축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용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 서버를 더 붙이면 되는 식으로 스케일 아웃도 쉽고요. 또 성능도 굉장히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기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 컴포넌트가 어떻게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지 그런 상세한 로우랩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발표에서 재민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둡을 저희 데이터 플랫폼으로 쓴다고 가정하고 그다음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 하둡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까지도는 하둡과는 별개로 또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설계는 일반적인 설계랑은 좀 다르게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은 일반적으로 그 람다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설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어딜 가도 그 데이터 수집 라인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유저의 데이터를 받는 로그 서버가 데이터를 바로 저장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저장소에 넣는 저장하는 라인 하나랑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라인을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저장만 해놓는 데이터가 있고 또 실시간 처리를 하는 데이터 이게 두 가지의 라인으로 분리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배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배치 딜은 매일매일 뭐 오전 1시에 이런 집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배치 스케줄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일정 주기로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는 걸 배치라고 부릅니다.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예, 저희 라인 게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파이프라인의 설계도입니다. 저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유저가 로그 컬렉터라는 서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카프카라고 하는 생소한 또 용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이것도 대용량 하도 시스템과 많이 연결했을 때는 대용량 큐를 카프카라고 하고요. 요거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 한 번에 들어오면은 이 디스크에 이걸 모두 저장하고 하려고 하면 아마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버퍼링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큐에서.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단순히 한쪽에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눠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이제 카프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요런 대용량 큐에 대한 설명도 다음 발표에서 다시 자세하게 기술적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람다 아키텍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시간 파이프라인과 배치 파이프라인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시간 처리 파이프라인을 스피드 레이어라고 부르고 저런 배치 파이프라인을 배치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저희 설계도 이런 람다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 엘라스틱서치라는 곳에 저장이 돼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로그들을 검색할 수 있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제공을 되는 것이고요. 그 배치 파이프라인은 하둡에 그냥 저런 식으로 로그 싱크 옆에 있는 하둡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배치 스케줄러라는 곳이 주기적으로 저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어디론가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요 중에서도 요 하둡 요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구성도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둡 내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컴포넌트를 유지하는데요. 이 컴포넌트 중에서도 크게 그 저장소랑 컴퓨팅으로 분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장소는 HDFS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파일 시스템 저장소가 하둡 안에 있고요. 그리고 얀이라고 불리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 그 수많은 용량이 큰 데이터를 좀 빠르게 분산 처리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앞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앞단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고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일단 모두 이제 HDFS라는 스토리지에 쌓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유저라는 이제 여러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들이 데이터를 볼 때는 저는 보통 저런 스토리지를 바로 바라보지 않고요. 이런 Q라는 툴 같은 툴을 통해서 그 SQL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를 HDFS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는데 HDFS는 결국 파일 시스템이다 보니까 쿼리를 바로 쓸 수는 없어가지고요. 하둡에서는 임팔라나 하이브, 프레스토 이런 쿼리를 처리하는 엔진을 앞단에 두고 그런 쿼리 처리 엔진들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을 제공합니다. 그 유저의 작업이랑 저쪽 엔드 유저라고 되어 있는 저런 사람 그림은 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뭐 분석가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저희 같은 DWBI 엔지니어들은 요 밑에 있는 배치 레이어라는 쪽에서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배치 툴이라고 써 있고 저 에어플로우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툴이 이제 스케줄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작업을 걸게 되는 툴입니다. 그래서 매일 뭐 저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읽어와가지고 어느 쪽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불러오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 게임 사업부가 아니고 이제 라인 본체라고 하긴 그렇고 뭐 그 전사 데이터 파이프라인인데요. 좀 더 규모가 큽니다. 이제 그 라인 전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의 구조인데요. 이거는 뭐 저희 조직은 아니지만 공개된 이런 유튜브 발표가 있기 때문에 내용만 긁어온 건데요. 세부를 이루는 컴포넌트는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은 똑같은 람다 아키텍처를 사용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에서 들어온 데이터나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카프카라는 대용량 쿨가 받고 그걸 중간에 플링크라고 불리는 그 스트리밍 대치 툴이 이제 실시간 처리를 돌리게 되고요. 저희랑 비슷하게 또 엘라스틱 서치라는 검색 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요. 실시간성으로 볼 필요가 없는 데이터는 저희랑 똑같이 HDFS에 모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된 데이터는 그 얀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 같은 것을 통해서 유저들이 SQL문을 통해서 저기 있는 걸 쉽게 빼받아 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다시피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하둡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그 전반적인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의 구성은 좀 세부적인 컴포넌트 다를 수 있어도 비슷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파이프라인에서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위에서 말씀드린 요 배치 툴 에어플로우라고 불리는 이 부분인데요. 에어플로우는 보통 이제 오케레스테이션 툴 내지는 워크플로우 엔진이라고 불려가지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작업을 하는 그런 뭐 스케줄러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거 저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맨 처음 설명드린 DWETL에 대한 툴인데요. 그 외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DB에 저장하는 것 외에도 이제 이 DW에 저장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한 번 더 ETL에서 저장하는 이런 구성도 있는데요. 이게 보통 배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제 스케줄러가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읽어가지고 처리를 해서 다시 집어넣고 어디 외부로 보내던가 하는 그런 작업들을 배치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 요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오케스트레이션 툴에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 오픈 소스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는데 에어플로우, 우지, 루이지, 디그다그, 가스카반, 나이파이 이런 등이 많이 있는데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요 에어플로우이기 때문에 에어플로우만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이제 스케줄러 배치 처리를 거는 업무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다고 해도 요즘 그 저희 조직도 그렇고 그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저 에어플로우 상에서 스케줄을 걸어서 뭐 모델 학습이나 뭔가 다른 작업을 직접 걸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미리 용어를 알아두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내에서 직접 그 서버부터 모든 OS부터 툴을 모두 구축한 온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라인의 케이스는 아니고 이제 이전 회사에서 일했던 케이스를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클라우드를 여러분이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선택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빅3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세 개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 회사 컴투스였는데 컴투스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더라도 결국은 그 맨 앞에 설명드렸던 설계는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람다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저거는 카프카랑 비슷한 구글 클라우드 펍서브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스피드 레이어에서 처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 있고 구글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나중에 처리하는 배치 레이어로 구분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할 경우 한 가지 다른 점이 이제 저장소가 하둡이랑 뭐 HDBS가 아니고 빅쿼리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는 것인데요. 빅쿼리는 이제 하둡으로 치면은 HDFS, 하이브, 임팔라를 모두 합쳐놓은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RDB랑 굉장히 비슷한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DB라고 보시면 돼요. DB로. 빅쿼리 이게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의 구조인데요. 하둡과 굉장히 비슷한 분산 처리 방식을 갖고 있지만 가장 한 가지 큰 다른 특징은 그 이제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물리 장비에서부터 아주 설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빅데이터 전용의 물리 머신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저장 위해 그 물리 전용 스토리지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전용 CPU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중간 과정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머신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각각 컴포넌트들이
페타비트 네트워크라는 전용 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성능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기업의 네트워크 단위가 기가비트라는 고유하면은 이건 엄청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다 전용 구글만의 전용 스펙으로 구현된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부를 직접 들여다볼 수 없고요. 이제 빅쿼리에서 제공하는 그냥 쿼리나 API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 회사에서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했던 설계인데요. 설계 말고 실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 람다 아키텍처 부분은 똑같은데요. 밑에 분 레거시 때문에 좀 데이터가 복잡해졌는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만 좀 먼저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카프카의 자리에 이제 펍섭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가게 돼요. 적어도 대용량 큰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받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피드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배치 처리를 위한 파이프라인이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나중에 처리하기 위한 배치 처리 파이프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람다 아키텍처로 구현된 부분은 똑같이 있고요. 하둡이나 클라우드나 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런 설계 부분은 다 똑같을 것이 이런 컴포넌트만 조금씩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URL에서 이거 공개된 발표 자료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요점은 뭐 빅데이터 설계에서 있어서는 그 큰 설계는 비슷하고 어느 클라우드나 온프레미나 그 부분적인 구성 요소만 바뀌면은 다 비슷한 설계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다음은 좀 그 옵셔널한 설명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를 이용하신다면은 그리고 그 머신러닝을 돌리신다고 하면은 실제 파이썬이나 뭐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도 그냥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가 제공하는 콘솔만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냥 SQL문인데요. 쿼리문인데 크리에이트 모델문이라는 전용 SQL문을 통해서 셀렉트문을 통해서 ML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모델을 그 predict라는 함수를 통해서 뭐 프레딕션을 하는 해서 또 어디인가에 태블에 저장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쿼리로 생성된 모델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 회사에서 이런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 ML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건 아까 몇 전에 말씀드렸던 유저 마스터 테이블입니다. 이거 똑같이 전 회사에도 그렇고 이번 회사도 그렇고 어디 가든 유저 마스터 테이블이라는 건 존재할 텐데 이렇게 유저의 최종 접속일, 최후 접속일, 그리고 매출액 등이 들어간 이런 마스터 테이블을 통해서 이 유저가 헤비 유저인지 라이트 유저인지를 구분하는 케민스 클러스터링을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 디멘전이 지금 되게 뭐 단순화돼 있어서 플레이싱한 거 가격밖에 없는데 실제로 디멘전은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마스터 테이블을 빅쿼리에 갖고 있으면은 이런 간단한 SQL 몇 줄을 통해서 K-민스를 돌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를 구분하는 그런 도표와 이 새로 들어온 유저가 헤비 유저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예측도 간단하게 SQL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까지 이제 빅쿼리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끝났네요. 갑자기 끝났는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DWT에 대한 설명과 현업 사례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일찍 끝난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질문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